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이 4위 진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요 경쟁국의 수출 양상은 또 어떤지, 그리고 한국이 4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국방자원연구센터의 정규평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가 2026년 기준으로 세계 4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제 4위가 아니고 9위다 라고 하는 곳이 또 있고요. 정확히 저희가 순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수치 모두 맞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요. 우선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 4위는 시프리, 즉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암스 트랜스퍼 데이터베이스, 즉 무기 이전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납품 기준으로 2025년 단일 연도 4위를 기록한 것을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약 세계 점유율 6%를 차지를 하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러시아가 5.9%였고 이탈리아가 5.7%, 독일이 5.1%였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산 강국을 우리가 다 앞서 나간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렇게 3개국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시프리가 매년 3월부터 발표하는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단일 연도 기준이 아니고 5년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9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3%를 차지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수치 모두 맞는 것입니다. 단일 연도 기준으로 하느냐 혹은 5년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똑같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라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둘 다 맞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월경에 발간하는 그 보고서는 이제 5년간 수치를 종합해서 산정하고 세계 4위 달성 보도의 근거는 이제 1년 단위로. 제 생각엔 그렇다면은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이 좀 더 점유율을 늘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이 방산 수출이 최근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현재 수준에 이르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2021년부터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2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중동발 수출이 조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3억 달러로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폴란드 1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수출을 달성을 하였는데 173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135억 달러, 95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달러 내외에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2025년에는 150달러 이상, 구체적으로는 153억 달러 수출로 다시 또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일시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뭐 조금의 증감은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꾸준히 성장을 최근 몇 년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2022년 저희가 폴란드 수출 계약으로 좀 이렇게 굉장한 성과를 달성했던 해인데 이때가 이제 러우 전쟁 그 해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한국 방산 수출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급격한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플이라는 데이터를 2022년을 기점으로, 왜냐하면 러우전이 2022년 2월에 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18년부터 21년 그리고 22년부터 25년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년부터 21년까지 한국은 약 2.9% 세계 7위를 달성을 하였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납품 실적에서 2.9%에서 조금 성장한 3.2%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순위는 이제 9위를 거두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는데 실제로 왜 9위 정도밖에 그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시프리 통계가 납품 기준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실제로 계약이 되었지만 이것이 납품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치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 기준이다 보니까 반영이 그 뒤에 된다. 그러니까 2022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이제 납품으로 이어지면서 순위가 그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계약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계약은 우선 체결 시점이고요. 납품은 인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통상 두 지표 사이는 한 2,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계약을 할 때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계약하는 시점과
실제로 그 차를 인도받는 시점은 수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기체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수치 같은 경우에는 납품 실적과 약간 다른데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더라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진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계약을 잡히기도 전에 실제로 납품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향성 지표로는 유효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지표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18년부터 21년까지는 약 세계 12위에 그쳤습니다. 근데 22년부터 25년까지 러우전 이후를 수치를 잡았을 때 우리나라가 계약 시점에서는 세계 4위를 기록을 하였고요. 세계 점유율은 약 13%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러우전 이후에 급격하게 관심을 받았고 주문량도 이것이 충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 지표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4위를 기록을 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025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 언론에서 4위를 했다라고 발표한 것이 뭐 갑작스러운 이변이 아닌 것입니다. 즉 예견된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많은 양의 계약을 받았고 이것이 실제로 납품되는 과정에서 2025년에 이제 4위를 기록한 것이지 뭐 갑자기 이렇게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도 이 시프리 데이터가 납품 기준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시프리에서 발표되는 수출 순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방산 지형이 재편된다라는 표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뭐 좀 더 주목해야 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주목하실 만한 사항은 주요 수출국 중에 러시아와 중국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5년 기준으로 9.1%에서 약 6.6% 감소를 하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7.2%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던 것이 약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글로벌 무기 체계에 대한 주요 참여자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일각에서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 있어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무기 체계가 일부 프랑스제 무기보다 앞선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로벌 방산 시장을 생각을 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자국의 수요거든요. 자국의 수요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즉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우전이 현재도 이제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 전력을 재건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양안 전쟁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좀 빠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시장 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 공백을 대한민국이 이제 메꾼 것인데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왜 선택을 했는가? 이 가격 경쟁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우전 외에도 또 다른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2023년 12월에 있었던 레드백 수출, 즉 호주 보병 장갑차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사가 경쟁했던 국가가 독일 라인메탈사의 장갑차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상무기 체계에는 독일 것이 우수하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호주 같은 국가가 금융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이것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금융이 뛰어난 국가가 대한민국 걸 택했다라는 것은 기술 경쟁력이 진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4위 진입을 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낯익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체계 신뢰도 얘기를 언급을 하셔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무기체계 신뢰도가 좀 떨어져서 인기가 시들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자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자국 내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방산 산업에서의 어떤 참여도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이 4위에 진입한 것을 가지고 딥톡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4위고 미국, 프랑스, 뭐 이스라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독일도 있고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들 경쟁국들이 어떤 수출 양상을 보이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들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국가가 있을까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국가는 이제 세 개를 꼽고 싶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렇게 3개국을 꼽고 싶은데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쟁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를 대체할 만한, 우리와 경쟁할 만한 국가들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하였을 때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왜 제했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체계 종합보다는 핵심 구성품을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경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체계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국가들이고요. 먼저 프랑스를 살펴보자면 납품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2위, 점유율은 약 8.8%를 차지하였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라파엘 전투기입니다.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러우전이 발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출의 대부분의 비중이 약 56.6%가 아시아로 수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권역은 약 31.3%가 추진되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제 세계 4위, 점유율은 약 6.2%를 차지를 하였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유럽 재무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예를 말씀드리면 수출의 대부분 95.6%가 유럽에 향한 것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80%가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이었습니다. 수출 구조를 살펴보자면 잠수함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전차라든지 유도무기, 즉 라인메탈이라든지 딜사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도 수출을 뒷받침을 튼튼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4년 누적 기준으로는 세계 7위이지만 우리나라가 2025년 4위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3위를 달성을 하였고, 대부분의 품목은 아이언돔이라든지 데이비드 슬링이라든지 에로3 같은 이런 유도무기, 방공무기가 많았고요. 이들의 무기 체계는 대부분 독일 그리고 동유럽권 이런 국가들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품목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사항은 이 중동 위기에서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많이 수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면면을 들어보면 앞으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무기 체계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직접적인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이 이러한 경쟁국들을 좀 넘어서고 혹은 넘어서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경쟁력을 갖추고 방산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으로 안착이라고 할지 혹은 정착이라고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약 기준으로 우리가 4년간 4위를 기록했다고 해서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프리 통계가 정확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4위에 달성을 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납품이 다른데 계약이 온전히 납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국 역시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기술 보호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한 방산 선진국이라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다면 우리 무기 체계라든지 그리고 혹은 수출 정보를 노리는 다양한 적대적인 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노력 역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진흥 관점에서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방산 기업 이 무기 체계의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진흥을 위해서 이것들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떠한 정책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출 진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진흥적인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 풀목표를 보면 K2 정찰을 대표적으로 하는 기동 분야가 39.8%, 그리고 천궁2로 대표되는 유도무기가 37.7%, 그리고 여기에 자주포까지 합치게 되면 지상무기 체계가 이 4년 기간 동안 90% 이상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우리와 경쟁해야 되는 국가들은 함정, 그리고 전투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6회공을 넘나드는 수출 포트폴리오를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함정이라든지 혹은 전투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중동 지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6회공 무기를 복합적으로 패키지로 좀 팔아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 국가의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국가에는 매년 35개국 이상,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국가는 30개국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6개국 내외거든요.
즉 국가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수출 국가의 다변화가 왜 필요한 하면 특정 국가와의 외교 마찰이나 혹은 수출이 좀 어려워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한다는 것은 팔 대상을 탐색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 국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개혁이라든지 혹은 금융 지원,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까지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를 이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 그렇다면 이제 패키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확대되면서 단순히 그냥 무기 체계를 판매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요 자체가 증가할 것이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술 보호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고려 요소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라팔 전투기가 되게 표적인 수출 품목이거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은 안티 템퍼링적인 설계라든지 기술 보호적인 측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티 템퍼링 설계라든지 혹은 우리가 수출된 품목이 제3국에 이전됐을 때 수출 승인이 어떻게 나는가, 수출 통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책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글로벌 방산 시장이라면 우리가 우리 밑에 있는 우리를 경쟁 상대로 보는 터키라든지 다양한 국가들 역시도 빠르게 시장을 침식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술적으로는 안티템퍼링 설계, 제도적으로는 수출 통제, 그리고 정보적으로는 사전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색출하고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갖출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쭉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한국 방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해서 이제 연구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으로 이미 세계 4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준에 있어서도 2022년부터 2025년 4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재편과 우리의 방산 기반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 그리고 유럽의 블록화, 그들의 자립화가 가속화된다면 우리의 방산 시장은 언제든지 침식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가 수출 계약에 있어서 상당한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납품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주요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형 무기 체계 중심으로 발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혹은 중소, 중견 기업, 나아가서 MRO에 대한 수출 기록은 대표적인 수출 기록에 통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방산 4대 강국이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이 수출이 기록되는 수치가 중요한 것인가, 혹은 방산 생태계가 두터운가, 우리 방산 기반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는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의미가 더 가까운지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갖춰졌을 때 진정하게 우리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달성됐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4대 강국,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한국 방산을 한 번은 되돌아보고 보다 좀 더 깊은 의미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말씀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담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 방산 수출의 4위 진입이 갖는 그 구조적인 의미, 그리고 4위 수성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과제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확대된 책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기평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